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과 한국사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등록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심사의 최종적 단계를 담당하셨으며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문화재청의 국내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이 밖에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과 한국사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제 강연을 맡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기념재단과 그리고 같이 하시는 여러 단체들, 기관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으로서 신술철 교수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그 지향해야 할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되어서 우리 한국의 민주 그리고 민족 운동의 성지로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주혁명 그런 사례들과 교류하면서 세계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되었으면 먼저 그걸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동학혁명 명예회복과 한국사의 미래 가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셋째는 한국사에서 동학혁명, 농민혁명의 위상, 그리고 넷째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내포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에 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넷째 번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내포한 미래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가지고 그 넷째 번 문제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깊이 관여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이화 선생이 그 한국사 이야기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로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정창열 교수께서 이 동학농민 혁명 연구에 대한 흐름에 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교도들은 그 스스로를 동도라고 했습니다. 동학교도 혹은 동도의병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 세력이나 유림 측은 그 비적이라든지 비도라든지 동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도둑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둑의 무리, 도둑대 이런 뜻으로 당시에는 정부 당국과 유림들에 의해서는 불려졌습니다. 이게 한말 신문 같은 데서 보입니다. 그 황현 선생도 당시에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 동비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하에 들어가면서 그 일제 강점 전부터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이 한국 통사라는 책과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학혁명을 두고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그 동력은 양반의 압제와 관리의 탐학에 격발된 것이었으니 우리나라의 평민의 혁명이었다. 맑은 정치를 개혁할 능력은 없었지만 썩은 질서는 철저히 파괴했다. 가령 외세의 간섭이 없었고 또 농민군 중에 낡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현명하고 유식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썩은 질서를 파괴한 터전 위에서 새롭고 선명한 독립국을 세우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그러니까 1920년 그가 상해에서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곳에서 언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두고 종래 계급관념을 타파하려는 개혁의 선구요, 우리나라 평민혁명이라고까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1920 이렇게 물꼬를 트고 나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20년대에 황의돈이라고 하는 학자는 가보 혁신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도빈 선생은 1926년에 간행한 가보 동학난과 전봉준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혁구 정신 증빈 제공 이라고 이래해서 전봉준이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것을 정립하며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궁색한 이를 도우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최초로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연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이는 동빈 김상기 선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안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이 동빈 선생으로부터 가장 감명 깊은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학자이면서 일본에 가서 근대 학문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부터 동아일보에 36회에 걸쳐서 동학과 동학난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으로 동학의 원인과 배경, 그 발생과 결말 등 사건의 전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그는 또 이 혁명은 지도 원리가 있고 조직적이며 방향, 목표도 갖추어진 일대 민중운동으로 밀란과는, 그러니까 백성이 일으킨 난리라는 그런 밀란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성격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혁명을 동학 농민군들이 주체적 선택의 행동으로 그는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근대학문, 일본에 가서 근대학문을 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분으로서 동빈 김상기 선생이 이 동학 농민혁명사에서 결정적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930년대 오지영의 동학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뒤 천도교 창건사와 함께 동학 농민혁명을 가보운동 또는 동란으로 표현했는데 동학 농민운동의 농민적 속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학의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사회경제학을 공부했던 이청원이라는 사람이 1937년에 조선 역사 독본을 펴놨는데 그는 가보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가보혁명. 그리고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 같이 동학천국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동학이라는 종교를 왜 필요하고 또 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민적 지향을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바로 이 이청원 씨는 사회경제사를 한 분이니까 이분의 논리를 진정시켜 가지고 북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반봉건 반침략 또는 반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가보 농민전쟁을 거의 농민전쟁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다루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나온 북한의 조선전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근대편에서도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이렇게까지 써놓았습니다. 1945년 이후 남한학계에서는 앞서 얘기한 김상기, 오지영 이후의 동학 연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동학 농민혁명 인식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4.19 혁명이 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례했다는 점에서 동학 농민혁명을 민중혁명으로 인식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은 5.16 군사 쿠데타는 스스로를 명분이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동학 5.16 혁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군사정병의 정통성을 동학혁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박정희 개인사와도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그 부친이 동학 접주여서 동학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에 정부 주도로 황토제에 가보 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진 것이나 1973년에 정부 후원으로 천도교에서 공주 우금제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건립한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적 기운이 1894년에 동학혁명을 일깨워서 혁명으로서의 인식을 학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학문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가 동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용어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때
가보 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등의 용어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농민적 속성을 동학적 요소에 절충하려는 시도로서 동학농민전쟁으로 쓰기도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가보 농민전쟁, 여기에는 정창열, 신용화, 우윤 등이 있습니다. 동학 농민전쟁, 그 다음에 1894년 동학 농민전쟁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동학 농민혁명과 동학혁명, 가보 동학운동으로 90년대에 오면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화 선생이 편년사적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학 연구에 대한 흐름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동학 농민전쟁 연구자로서 정창열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동학 농민혁명을 근대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근대 결핍, 그리고 근대 지향, 근대 극복이라고 하는 세 카테고리에 넣어서 정창열 교수가 정리를 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료집 14페이지 중간 이후에 언급을 제가 쭉 계속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근대 지향성 결핍으로 보는 시각에서 근대 지향성 축으로 보려는 시각으로 연구 경향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학혁명 연구는 근대화와의 관계에서 근대 미화의 의식 내지는 근대 추수형에서 근대 비판의 의식 내지는 근대 극복 지향에까지 이르는 역사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인연과 역동성을 동북아 정세 및 세계사와의 관련성애로 넓혀서 그 세계사적 의의까지 점검하는 그런 방향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런 연구를 보편적 역사 용어 내지는 역사의식으로 승화시켜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과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과 또 하나는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에 16, 7페이지에 언급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의 과정과 참여자 파악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집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여기서 간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3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운동 30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참고해서 제가 다음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주된 이 세력 기반이었던 이 호남 지역과 그 후예들에 의해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 정리,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994년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유적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 유적회가 중심이 되어 1994년 5월 16일 그 계례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 등을 제기하는 한편 그 뒤 조직된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증언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계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4년 2월 9일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이 갖는 의의가 굉장합니다. 첫째는 이 동학농민혁명을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불러왔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일종의 정명, 바른 이름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정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 특별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의의는 1894년 이후 그동안 비적 또는 동비 심지어는 역적으로 불려지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에게 혁명 110여 년 만에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로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하의 결정 및 등록 심사분과 명예회복 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의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촉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제1분과인 결정 및 등록 심사 분과의 책임을 맡게 되어 가지고 구리위원회에서는 40여 회를 한 6년 정도에 40여 회 모여서 이 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우선 유족들도 신청을 잘 하질 않고 그리고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신청하면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참여자는 그 당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만은 그 후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후손을 어디까지 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여 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아들대와 그다음 손자대까지만 법령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법령을 고쳤습니다. 고쳐서 증손과 고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유족으로서의 이런 명예를 갖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참여자와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자 및 유족의 수가 저조했던
처음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때 2007년 7월까지 동학혁명의 참여자는 498명밖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족은 156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참여자 및 유족의 수가 저조했던 것은 일제강점기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그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등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들이 활용한 자료나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는 신청과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참여자 및 유족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참여자를 조사, 등록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통해 직접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용했던 자료들이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그리고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 천도교회 월보, 동학사상자료집, 가보 동학혁명 당시 순도한 순교자 명단, 순교 양력, 천도교 임실교사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과 유족 등록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시스템의 자료 등을 총망라해서 명단을 찾아 그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직권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1월까지 직권으로 3,146명의 동학혁명 참여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에 등록한 일을 합해서 보면은 3,644명이 동학혁명 참여자로서 우리가 그 성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이때 처음에는 1567명이었는데 이런 그 뒤에 증고송까지 합침으로써 그 숫자를 훨씬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참여자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이 얘기로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그 선양을 위한 재언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양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자료집 23쪽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학혁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조금 썼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한국민중운동 사상의 위치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비지배계층이 일으킨 저항운동은 삼국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 신라에도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문신귀족 중심의 질서가 무신정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여러 곳에서 비지배계층의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양역천, 그 몸은 양인지지만은 그 하는 일이 천인의 일을 한다 해서 신양역천 상태에 있던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위의 난을 비롯해서 1176년입니다. 전주 관노들의 봉기,
1182년, 그리고 운문, 지금 청도가 되겠습니다. 초전 울산 일대를 휩쓸었던 김삼이 효심의 난 1193년, 그리고 만적, 미조의,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등이 일으킨 소위 만적의 난, 이것은 1198년입니다. 그리고 합주 밀란, 자, 이루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려 무신 정권 하에서는 소위 천민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민중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근대 사학자인 손진태 선생은 일찍이 신분 해방 운동으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31년 몽고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승장으로 있던, 그러니까 이 불교의 승장으로 있던, 승려이면서 장수입니다. 승장으로 있던 김윤후는 양반들이 도망친 충주성에서 노비군을 동원해서 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노비 문서를 불살라 노비군을 격렬을 했습니다. 이는 신분 해방 운동이 국권 수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몽고 간섭하의 고려는 왕실과 중앙귀족을 중심으로 이 친원, 원나라에 친한 거지요. 그리고 벌열 세력이 형성되었지만 무신정권 이래의 민중의식이 계승되면서 사대부를 중심한 위민의식과 그리고 반원 민족의식 또한 성장해 갔습니다. 고려 후기에 나온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같은 그런 역사책과 그리고 조선조 초기에 나온 삼국사, 전료, 고려사 등의 조선조 초기의 역사서가 이런 역사 인식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경자유전, 박 가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우며 과점법 시행을 목표로 했던 신진사대부의 정책들은 고려 후기 민중의식을 목도하면서 중소지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목표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것 또한 고려 중기 이래 성장하고 있던 민중 세력을 의식하면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문수단으로서 훈민정음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이러한 시도 또한 조선조 초기부터 형성된 성리학 이념과 훈구파 세력의 강화로 민중의식은 점차 이 신장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좀 많이 생략을 하고 19세기에 들어서서 홍경래 난을 필두로 1811년 홍경래 난을 필두로 민중들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 세상을 기원하는 미륵신앙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륵신앙은 그 부처님이 미래에 나타날 그런 부처를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아줄 부처님이 오신다. 이 미륵신앙입니다. 이 미륵신앙이 조선 후기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많은 난들을 보면 이 미륵신앙과 관련이 굉장히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북경조약 등으로 총주국으로 당시에 받들던 청나라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동학이 창도되었고 민중운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이념을 배경으로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 같은 한국 민중 세력이
대내외적 시련에 직면하여 일으켰고 2차 동학혁명 후에 혁명 전에 집강소는 민중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 자발적인 민중혁명은 봉건사회의 개혁과 자주국가의 건설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역사상 민중에 기반한 자주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첫 출발로서 그 토대를 마련했고, 그 이념은 그 뒤 3.1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은 했죠.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항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순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족사에서 갖는 위치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래적 가치와 관련해서 저는 미래 가치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걸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해외를 좀 다니는 동안에 좀 인상 깊게 과거사를 이렇게 추모하고 이 기념하는 그 인상 깊은 걸 세 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중국 북경에 가면은 그 만리장성을 가는 그 어간에 가서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의 중간에 이자성 상이라고 하는 기마상이 나옵니다.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밀망시키고 청나라가 내려오자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문헌에서는 저 멀리 도망해서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농민군으로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이자성을 기마상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저는 첫째 그런 걸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어느 조그만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공간에 그 시내 조그만 공간에 2차 대전 때 참여한 프린스턴 출신 사람들을 이름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그런 비석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장에서 2차 대전에 참여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에 갔을 적에 프랑스 파리 시내에 그 레지스탕스 했던 사람들이 흔적을 남긴 곳, 예를 들면 잡혀서 죽었다든지 총살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곳들이 골목마다 가끔 있습니다. 거리마다 있어요. 거기에는 그 꽃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누가 죽었다, 누가 여기에서 레지스탕스를 했다 하는 걸 아주 기념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안 했어요. 그 거리마다 조그맣게 벽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어떤 기념, 특히 동학혁명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가 일어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6.25에 참전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집에는 그때는 현충의 집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팻말을 그게 붙여준 걸 어릴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마다 지금 정읍을 비롯해서 부안 이 지역에 아직까지 참 기념될 만한 곳이 뭐 거의 다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술 연구를 통한 방법인데, 이건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전라북도이니까 가능하면은 지역사를 그 지역에서 초, 중, 고 특별 그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역사 공부를 지역사 공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큰 아이템을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예술화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와 소설, 희곡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계의 작품들, 제가 이 과문인지는 몰라도 이걸 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판화 같은 건 본 적이 있는데, 음악과 미술계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선양시키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과 다른 장군들의 이름으로 된 판소리, 이 박사 판소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판소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조그맣게 하면 여기에서 오페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끝으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고 하는 그 안도현 선생이 쓴 시가 있습니다. 1984년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 한 건데, 그 앞절과 맨 뒷년 이것만 읽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려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체의 성긴 머리를 푸네. 이게 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가서 그냥 마지막 연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에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시적으로 좀 읽으면 참 감동이 오는데 제가 시적으로 읽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도현 선생의 이 시라도 한번 읽어주시면은 제 이 강연이 오히려 보람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열 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연구의 흐름,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의 과정과 참여자 파악, 한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산과 그 선양을 위한 재원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